2주 휴전하기로 해놓고 이스라엘이 레바논을 폭격했습니다. 휴전 합의한 바로 그 다음 날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건 돌발 행동이 아닙니다. 이란과 이스라엘은 47년째 싸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소름 끼치는 게 이 두 나라가 한때 같이 미사일을 만들던 사이였다는 겁니다. 도대체 뭐가 어떻게 꼬여서 서로를 죽이는 사이가 됐는지 처음부터 끝까지 파헤쳐 보겠습니다. 불과 50년 전 일입니다. 1960, 70년대 이란은 팔라비 왕조가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이때 중동 지도를 보면 이란과 이스라엘 사이에 이라크, 시리아, 요르단 같은 아랍 국가들이 빽빽하게 들어차 있습니다. 이란도 이스라엘도 아랍이 아닙니다. 둘 다 아랍이라는 벽에 둘러싸인 소수파였던 겁니다. 자연스럽게 손을 잡았습니다. 적의 적은 친구니까요. 그리고 이 두 나라는 말로만 친한 게 아니라 실제로 같이 사업을 했습니다. 얼마나 가까웠냐면요. 1968년에 에일라트에서 아슈켈론까지 이어지는 송유관을 같이 지었습니다. 지분이 50대 50이었습니다. 비유하자면 삼성이랑 애플이 같이 반도체 공장 짓는 거랑 비슷합니다. 경쟁자끼리 손을 잡은 게 아니라 중동이라는 거친 동네에서 살아남으려고 같이 파이프를 묻은 겁니다. 당시 수에즈 운하가 폐쇄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 파이프라인은 양쪽 모두에게 생명줄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1977년에는 한 단계 더 올라갑니다. 아예 미사일을 같이 만들기 시작합니다. 프로젝트 플라워라는 이름의 공동 미사일 개발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장거리 대함 미사일과 잠수함 발사형 미사일을 같이 설계하는 프로젝트였습니다. 이란이 돈을 대고 이스라엘이 기술을 넣는 구조였습니다. 이란은 선금으로 2억 8천만 달러어치 석유를 보냈습니다. 지금 가치로 환산하면 어마어마한 금액입니다. 이스라엘은 그 대가로 자국의 핵심 미사일 기술을 통째로 넘겼습니다. 석유를 내면 미사일을 주는 거래였습니다. 두 나라의 이해관계가 퍼즐처럼 딱 맞아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누가 이득을 봤을까요? 팔라비 왕가는 이스라엘과 손잡음으로써 미국의 지원을 확보했습니다. 미국 입장에서 이스라엘의 동맹은 곧 우리 편이니까요. 이스라엘은 석유 한 방울 안 나는 나라인데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선을 얻었습니다. 양쪽 권력자 모두 이득이었습니다. 석유와 기술을 주고받으면서 서로의 약점을 메워주는 완벽한 구조였습니다. 이 관계가 유지되기만 하면 모두가 윈윈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파트너십에서 이득을 보지 못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란 국민들이요. 팔라비 왕가가 미국과 이스라엘이랑 손잡고 있는 동안 이란 서민들은 뭘 하고 있었을까요? 왕이 석유로 벌어들인 돈은 궁전 건설과 군비 확장에 쓰였습니다. 거리에는 비밀 경찰이 돌아다녔고 반대 의견을 내면 잡혀갔습니다. 서민들 입장에서 보면 자기 나라 석유가 이스라엘로 넘어가고 미국 무기를 사들이는 데 쓰이는데 정작 자기 밥상은 나아지지 않는 겁니다. 왕은 서방과 좋은 관계를 자랑했지만 그 혜택은 궁전 담장 밖으로 나오지 못했습니다. 1979년 2월 결국 터졌습니다. 이슬람 혁명입니다. 팔라비 왕조가 무너지고 호메이니가 집권합니다. 새 정부는 첫날부터 선언합니다. 미국은 큰 악마다. 이스라엘은 없어져야 할 나라다. 어제까지 파트너였던 나라를 하루아침에 최대의 적으로 규정한 겁니다. 50대 50으로 같이 송유관을 짓고 미사일을 설계하던 사이가 하룻밤 사이에 뒤집혔습니다. 그해 11월에는 미국 대사관까지 점거합니다. 대사관 직원 52명이 444일 동안 인질로 잡혔습니다. 1년이 넘도록 풀려나지 못한 겁니다. 이건 단순한 사건이 아니라 미국에 보내는 결별 선언이었습니다. 미국과의 관계는 완전히 끝장났습니다. 여기까지 보면 혁명은 서민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왕정을 무너뜨리고 억눌려 있던 사람들이 자기 나라를 되찾은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소름 끼치는 게 있습니다. 혁명 직후에 만들어진 조직이 하나 있습니다. 혁명 수비대입니다. 이란 정규군과는 별개로 혁명을 지키겠다며 탄생한 조직입니다. 처음에는 혁명의 성과를 보호하는 게 목적이었습니다. 이 조직이 어떻게 됐는지 숫자로 보면요. 병력 19만 명 이상입니다. 여기에 동원 가능한 민병대까지 합치면 60만 명입니다. 그런데 진짜 무서운 건 군사력이 아닙니다. 이 조직이 이란 GDP의 3분의 1을 쥐고 있습니다. 건설 사업을 하고 에너지 사업을 하고 통신 사업까지 합니다. 나라 안에 또 다른 나라가 생긴 겁니다. 군대이면서 동시에 재벌인 조직이 탄생한 겁니다. 그리고 이 조직이 커지는데 결정적인 사건이 터집니다.
혁명 바로 다음해인 1980년에 이란-이라크 전쟁이 시작됩니다. 8년짜리 전쟁이었습니다. 서민들은 전쟁터로 끌려갔습니다. 그 사이 혁명 수비대는 전쟁을 하면 할수록 더 커졌습니다. 예산도 늘고 사업 영역도 늘고 권력도 늘었습니다. 전쟁이 길어질수록 이 조직은 이란이라는 나라에 더 깊이 뿌리를 내렸습니다.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혁명은 서민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득을 본 건 누구였을까요? 혁명 수비대였습니다. 이 조직이 계속 커지려면 뭐가 필요할까요? 적이 필요합니다. 물론 이란의 반이스라엘 감정이 전부 가짜라는 건 아닙니다. 팔레스타인에 대한 연대의식은 이란 국민들 사이에 진심으로 존재했습니다. 다만 그 감정을 누가 어떻게 이용했느냐가 문제인 겁니다. 이란은 이스라엘을 직접 치는 대신 훨씬 더 영미한 방법을 선택합니다. 레바논에는 헤즈볼라, 팔레스타인에는 하마스, 예멘에는 후티 반군, 이란이 중동 곳곳에 심어놓은 동맹 세력 네트워크입니다. 직접 안 싸우고 다른 조직을 시켜서 싸우는 겁니다. 그 중에서도 핵심은 헤즈볼라였습니다. 헤즈볼라 수장 나스랄라라는 사람이 있었는데요. 이 사람이 32년간 조직을 이끌면서 단 한 번도 공개석상의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TV 연설도 항상 녹화 영상이었습니다. 어디에 있는지 아무도 몰랐어요. 그만큼 이스라엘의 암살을 경계했다는 뜻이고 그만큼 이 전쟁이 목숨을 건 게임이었다는 뜻입니다. 이란이 이 조직에 매년 쏟아부은 돈이 7억 달러입니다. 이 돈의 흐름을 누가 통제했을까요? 혁명 수비대입니다. 자금을 대는 쪽이 결국 전체를 주게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막아야 한다는 명분이 체제를 유지하는 접착제가 된 겁니다. 전쟁이 끝나면 이 조직의 존재 이유가 사라집니다. 그러니까 전쟁이 끝나면 안 됩니다. 이란은 직접 손에 피를 묻히지 않으면서 이스라엘을 압박하는 구조를 완성한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쪽도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이쪽은 훨씬 더 소름 끼치는 방법을 썼습니다. 이란 핵과학자 윤명이 차례로 암살당했습니다. 13년에 걸쳐 한 명씩 정확하게 제거됐습니다. 2010년에는 스톡스넷이라는 역사상 최초의 사이버 무기가 등장합니다. 컴퓨터 바이러스로 핵시설을 물리적으로 파괴한 겁니다. 이란 핵시설은 보안 때문에 인터넷 자체가 연결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USB를 직접 꽂아서 바이러스를 심었습니다. 원심 분리기 약 1000개가 파괴됐습니다. 핵 개발이 2년 가까이 늦춰졌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소름 끼치는 게 2018년에 모사드가 테헤란 한복판 비밀 창고에서 이란 핵 기밀 문서를 통째로 훔쳐옵니다. 약 5만 쪽 분량에 무게만 500kg이었습니다. 수도 한복판에서 500kg짜리 문서 더미를 빼돌린 겁니다. 네타냐후 총리가 TV 생방송 기자회견에서 직접 말합니다. 우리가 훔쳤다. 전 세계에 자백한 겁니다. 2020년에는 이란 최고 핵개발 책임자 파리자데가 암살됩니다. 방법이 이게 진짜 미친 부분인데요. 픽업 트럭에 기관총을 숨겨놓고 안면 인식과 탄도 보정 AI가 자동으로 조준해서 사격합니다. 현장에 사람이 없었습니다. 기계가 쏜 겁니다. 사격 3분 후에 트럭이 자폭해서 증거까지 없앴습니다. 영화도 아니고 실제 일어난 일입니다. 네타냐후는 이란 위협을 내세워 강경 노선을 정당화했습니다. 전쟁 상태가 지속될수록 정치적 입지가 강해졌습니다. 미국에서는 매년 38억 달러의 군사 지원이 들어왔습니다. 거기에 더해서 2년간 217억 달러가 추가로 투입됐습니다. 전쟁이 커질수록 돈도 더 많이 들어온 겁니다. 그 아래 이란 국민들은 이렇게 됐습니다. 인플레이션 48.6%, 식료품 가격은 72% 올랐습니다. 월 평균 소득은 200달러가 안 됩니다. 한 달에 26만 원도 안 되는 돈으로 72%나 오른 식료품을 사야 하는 겁니다. 달러 공식 환율과 암시장 환율의 차이가 33배입니다. 같은 나라에서 같은 돈의 가치가 33배 차이가 난다는 건 경제가 완전히 두동강 났다는 뜻입니다. 정부는 최저임금 인상은 동결하면서 세금은 62% 올렸습니다. 월급은 그대로인데 세금은 올리고 물가도 올린 겁니다. 거리에서는 대규모 반정부 시위가 터져나왔습니다. 화폐 가치가 폭락하면서 상인들까지 거리로 나섰습니다. 그리고 2024년 그림자 전쟁이 드디어 수면 위로 올라옵니다. 2024년 9월
이스라엘이 베이루트 헤즈볼라 본부에 벙커버스터 80발 이상을 쏟아부었습니다. 지하 18m 벙커에 숨어있던 나스랄라가 사망합니다. 32년간 헤즈볼라를 이끌던 사람이었습니다. 한 달 뒤에는 후계자 사피에딘까지 공습으로 제거합니다. 이때 투하된 폭탄이 약 73톤입니다. 2026년 2월에는 미국과 이스라엘이 합동으로 이란을 직접 기습 공습합니다. 최고 지도자 하메네이가 사망하고 군사령관과 고위 관료들이 한꺼번에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림자 전쟁이 아닙니다. 전면전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소름 끼치는 게 이 전쟁의 대가를 치르는 건 지도자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가자에서만 최소 5만 500명이 사망했습니다. 간접 사망까지 포함하면 약 8만 명입니다. 레바논에서는 1238명이 죽었습니다. 그중 70% 이상이 민간인이었습니다. 어린이만 98명입니다. 전쟁이 길어지는 동안 이란에서는 참다 못한 서민들이 전국 100개 이상 도시에서 거리로 쏟아져 나왔습니다. 1979년 혁명 이후 최대 규모 시위였습니다. 그런데 바뀐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건 버그가 아니라 설계된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누가 이득을 봤을까요? 네타냐후는 전쟁이 멈추면 법정에 서야 합니다. 혁명 수비대는 적 없이는 존재할 이유가 없습니다. 미국 군수 산업은 2년간 217억 달러 계약이 걸려 있습니다. 세계의 톱니바퀴가 맞물려 돌아가고 있습니다. 거기에 예멘의 후티 반군까지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2025년 10월 가자 휴전 이후 잠잠했던 후티가 2026년 3월 말부터 이스라엘 남부에 미사일과 드론 공격을 재개했습니다. 이란이 중동 곳곳에 심어놓은 네트워크가 다시 동시에 가동되기 시작한 겁니다. 2026년 4월 현재 파키스탄 중재로 2주 휴전이 합의됐습니다. 4월 10일에 첫 대면 협상이 열릴 예정입니다. 그런데 휴전 첫날부터 이스라엘은 레바논 공습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란은 호르무즈 통제권 유지, 우라늄 농축 권리 인정 같은 상대가 절대 받아들일 수 없는 조건 10개를 내걸었습니다. 이란은 레바논도 휴전에 포함돼야 한다고 하고 미국과 이스라엘은 아니라고 합니다. 양쪽 다 상대가 절대 못 받아들일 조건을 내걸면서 협상하는 척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답이 보이시죠? 휴전해놓고 왜 공격했을까? 혁명 수비대가 사라지려면 적이 사라져야 합니다. 네타냐후가 법정을 피하려면 전쟁이 계속돼야 합니다. 미국이 217억 달러를 회수하려면 중동이 불안해야 합니다. 세계의 톱니바퀴가 맞물려 돌아가고 있습니다. 협상하는 척하면서 전쟁을 계속하는 겁니다. 이 전쟁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끝날 수가 없습니다.